김영재 2토 경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는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2%포인트 격차가 난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갈까 봐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배경,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 2%포인트 격차는 매우 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금융 안정과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마 가장 큰 원인과 배경은 그 지난해죠. 지난해 미국은 그 금리 인상을 매우 빠르게 했습니다. 예.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4번이나 했었고요.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난해죠.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었는데 좀 점진적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금년 2월 달에 동결을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2%포인트에 졌었는데, 이와 같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다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상 원인도 좀 차이 납니다. 미국은 매번 이제 파월 의장이 주장하는 게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예. 그런데 금리 인상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내지는 실업률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어느 정도 이제 견딜만 하니까 계속 올리는 거죠. 네. 예, 그런 면이 있고요.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영향도 크고 물가 상승률 억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나 기업이나 이런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과 다르게 금리 인상 속도가 달라지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이 2%포인트 낮고 미국이 높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금리 격차가 커지면은 뭐 국가 간 투자 같은 자금 이동에도 큰 영향을 줘갖고 결국 뭐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금리 격차가 초래한 경제적 영향이나 결과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원래 이제 금리 격차라는 것은 그 자본이나 그 투자의 한계 수익률의 차이에 기인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자본이 풍부하다 하면은 자본이 풍부한 국가의 자본이나 투자의 한계 수익률은 낮습니다. 반대로 자본이 그 좀 적은 나라가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이죠. 예, 예. 예, 이런 점에서 과거에는 이제 한국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거꾸로 된 셈인데, 이와 같은 금리 격차의 가장 큰 직접적인 어떤 효과는 환율의 변동이죠. 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예. 따라서 이와 같은 그 환율의 변동이 경제 전반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다. 네. 예, 예. 이런 경우는 더더욱 이제 환율 변동 효과가 큰 것인데 경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이제 금융 부문 경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실물 경제 부문 경로인데 이 두 가지 경로를 조금 파악하는 게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금리 격차 나왔는데 지금 원 달러 환율 보니까 1,300원 뭐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1,400원 육박하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1997년 외환위기 초창기에 약간 요랬거든요. 그 더 오르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래서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첫 번째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경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금융 부문 경로인데 핵심은 그 대외 건전성입니다. 과연 그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외적으로 건전한가 이 예. 문제인데 두 가지 지표죠. 첫 번째는 우리 경제가 그 채권 국가인가, 대외 자산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대외 채권이 많은 걸로 돼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외환 보유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환 보유고 충분한지 안 한지 이런 측면인데 예. 현재 IMF 금고 기준에 따르면 양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실물 부분도 또 중요하거든요. 네. 예, 예. 과연 그 환율 상승이 무역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무역 수지 개선이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최근 두 달 빼고는 다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비록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우리 수출 상품이 굉장히 높더라도 외국 수입 개선이 미미하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두 분께서도 그 소비하실 때 국산품도 소비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수입되는 상품도 소비하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기름 이런 것들이죠. 네네. 최근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환율 요인도 있거든요. 따라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수입되는 상품의 소비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실질 소득이 떨어진 효과가 있죠. 네. 예, 예. 따라서 환율 상승의 그 실물 부분에서 무역 수지 개선 효과는 좀 적고 대신 소득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대외 건전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한 걸로 나타납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좀 네.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실물 경제 부분에서는 뭐 수출 상품을 많이 해가지고 무역 수지가 흑자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 그렇죠. 사정만 좀 녹록지 않아지는 그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도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오늘 주제 중에 하나고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금융 안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금리 변화시키는 통화 정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핵심은 이제 그 2% 포인트 금리 격차 과연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핵심인데요. 예. 금융 안정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 핵심 목표가 물가 안정이었었는데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의 은행을 중심으로서 아니야 물가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안정도 똑같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2011년도죠. 법을 바꾸어서 금융 안정을 물가 안정과 함께 핵심 책무로 넣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그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 기능이라든지 금융시장에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또는 금융 인프라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지난해 10월 달이죠. 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서 채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채권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금융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음. 이런 경우는 금융 안정이 상당히 약화되거나 자칫 잘못하면 금융 안정이 불안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최근에는 그 PF 시장이 좀 잘 안 된다 그러죠. 예, 예. 자금을 그렇죠. 조달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게 제대로 안 될 때 금융 안정이 상당히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통화정책이죠. 고금리 정책이죠.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죠. 네네. 따라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매우 밀접하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이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어쨌든 줄여야지 금융 안정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가지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채권을 주고 싶어도 금리가 높으면 그래도 뭐 돈 빌려줄 때도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 격차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이 올리거나 이제 미국이 그 내려야죠. 낮추거나 동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미국에서는 가장 핵심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지표거든요.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 과연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가 이 문제하고 예. 실업률입니다. 경기 침체죠. 실업률이 과연 미국 경제가 견딜 만한 수준인가 이런 문제인데 사실 미국은 7월 하순이죠. 27일날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0.25%포인트 올리면서 추후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이미 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게 미국도 물론 영향이 크지만은 중국과 일본도 크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의외로 경기 회복이 더디고요. 또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금융업체의 디폴트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미국도 힘들어지거든요. 뿐만 아니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이 톡에서 말씀드렸었지만 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올릴 것인가? 왜냐하면은 비록 미국의
그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상승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면 미국도 좀 신중한 접근에 필요하고 제가 보건대는 한국이 금리를 올리기에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도 강조했습니다만은 부채 문제가 크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계 부채 때문에 지금도 너무 어려운데 한국은 올리기가 어렵고 그럼 이제 미국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이제 그 미국 경제도 고려하겠지만은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글로벌 경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약간 시그널을 주었었죠. 지난 7월 하순에 금리를 올리면서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중국 경제가 회복이 더디고 문제가 있고 일본 경제가 계속 완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낮추기는 어렵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금리를 지금 현재 5.5%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에 보면 매우 높습니다. 이번 5.5가 시작할 때가 0.25%였거든요. 그렇죠. 0.25%가 5.5가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보는 데는 추후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안 그러면은 동결한 다음에 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낮추는 또는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동결만 해도 시장에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제 남기지 않는 건가? 이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